자, 오늘은 이제 상변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자, 상변에는 이상기체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죠. 이상기체는 언제나 기체 상태만 존재하지 액체나 고체 상태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변이를 얘기하기 전에 이상기체인 경우에 PV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래요. 자, 온도가 높을 때 이상기체 PV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그림이에요. 온도를 낮춰주더라도 뭐 비슷한 형태를 보이겠죠. 온도를 아주 낮춰줘도 뭐 이런 식의 모양이 보일 거예요. 이상기체라면은. 근데 실제 기체는 이렇게 되지가 않아. 실제 기체는 PV 다이어그램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은 온도가 높을 때는 똑같아 얘랑 이상기체는. 왜냐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인력에 비해서 원자나 분자의 키네틱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이상기체랑 크게 다르게 행동을 하지를 않아요. 근데 문제는 온도가 낮을 때예요. 온도가 낮을 때는 저 PV 다이어그램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이렇게 돼. 플랫한 부분이 생겨요. 온도가 낮게 되면. 온도가 좀 높아지게 되더라도 이렇게 돼. 이 폭이 좀 줄어들긴 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간 부분이 있을 거냐. 중간 부분이 온도가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 이거를 이제 크리티컬 템퍼러처라고 불러요. 이 부분이 왜 생기느냐? 이 부분이 일종의 상변이가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상태에 있어요. 이 상태는 압력이 낮고 부피가 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까요? 기체 상태야, 기체 상태. 근데 압력을 높여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부피가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에 왔다. 근데 여전히 기체야. 그래서 이렇게 되고 압력이 높아진 상태가 될 거죠. 그 다음에 더 압력을 높여서 이 지점에 왔다. 그럼 이 지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더 압력을 낮춰주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뭐가 생기기 시작해. 이게 뭐냐면 바로 액체가 생기기 시작해. 이 지점을 지나게 됐을 때는요, 부피는 변하는데 압력은 변하지가 않아. 부피는 줄어들어 계속. 왜 그러냐면 점점점 액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기체에서 액체로 상변이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는 부피는 줄어들지만 압력은 바뀌지가 않아요. 부피가 왜 줄어들죠? 액체의 부피하고 기체의 부피를 비교해보면 기체 부피가 크기 때문에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게 되면 볼륨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볼륨이 줄어드는 거예요. 기체에서 액체로 지속적으로 상변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 압력은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상변이가 일어날 때 변하지 않는 게 또 있죠. 온도도 안 변하죠. 온도도 물이 끓을 때 어떻죠? 액체에서 기체로 물이 끓을 때도 온도는 변하지가 않죠. 상변이가 일어날 때는 압력이 변하지가 않아. 그래서 여기서 왼쪽으로 갈수록 계속 액체로 상변이가 일어나서 요 지점에 도달하게 됐을 때는 이제 모두 다 액체로 변한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액체가 어떻게 될까요? 액체에서 변하지가 않고 압력을 가해주게 되면은 부피가 조금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요 라인은 어떤 상태냐면은 기체 상태를 나타내주고요. 요 라인은 액체 상태를 나타내줍니다. 요거 그릴 때 여러분들 조심히 그려야 돼요. 여기 기울기하고 여기 기울기는 다르게 그려줘야 돼요. 요거는 좀 누워있어. 반면에 여기는 극경사를 이뤄. 왜 그럴까요? 요 기울기랑 뭐랑 상관이 있냐면은 컴프레서빌리티하고 상관이 있겠죠. 자, 이게 누워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조그만 압력을 가해주더라도 부피가 많이 변한다는 거예요. 기체가 바로 그런 얘기죠. 반면에 여기는 어떻죠? 여기는 굉장히 많은 압력을 가해주더라도 부피가 조금밖에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액체의 특성이죠. 그래서 여기는 액체 컴프레서빌리티를 반영하고 여기는 기체 컴프레서빌리티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누워 있어야 되고 여기는 극경사를 이루어야 돼. 그래서 온도를 좀 높여주게 되면은
뭐 그래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경향성을 보여요. 근데 요 영역이 이제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액체와 기체가 공전의 영역을 그려주게 되면은 대충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온도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어떤 온도에서는 요점하고 요점이 만나요. 요점이 바로 그 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TC보다 온도가 높았을 때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상기체의 PV 다이어그램을 보인다는 거예요. 요 TC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임기온도라고 불러요. 임기온도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요 라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상변이가 일어나는 라인이라고 했잖아요. 온도가 TC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T가 TC보다 작을 때는 상변이가 관측이 돼. 반면에 TC보다 T가 높아질 때는 어떻게 될까요? T가 TC보다 높을 때는 상변이가 일어나지가 않아. 상변이. 그 임기온도라는 게 존재한다. 자, 근데 임기온도는 뭐를 반영하냐면은 임기온도는 분자간 인력을 반영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자간 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게 없겠죠. 상변이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상변이가 있기 때문에 임기온도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임기온도는 얘도 마찬가지로 뭐를 반영하냐면은 분자 간의 인력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H2하고 CO2하고 어떤 게 임기온도가 크냐? 그럼 뭘 물어보는 거죠? H2하고 CO2 중에 어떤 게 인력이 더 크냐를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분자 간의 인력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요 상변이가 이루는 영역이 점점 커지겠죠, 그죠? 따라서 TC가 높아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TC도 분자 간 인력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임기온도는요, 역사적으로 좀 중요한 얘기거리가 있어. 뭐냐면은 1800년대 중반에 유행하는 실험이 있었어. 무슨 실험이냐면 기체를 액화시키는 실험이 유행했었어.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뭐 나노 사이언스 실험하듯이 1800년대 중반에는 유행하는 실험이 뭐였냐면은 기체를 액화시키는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CL2를 액화시키네, NH3를 액화시키네 이런 식으로 기타 등등의 액체들을 액화시켰는데 그때 액화시키는 방법은 뭐냐면은 압력을 증가시켜서 액화시키는 거였어요. 근데 어떤 기체들은 아무리 압력을 가해줘도 액화가 되지가 않더라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O2, N2, H2, 헬륨, 쭈쭈쭈 이런 기체들은 아무리 압력을 가해주더라도 액화가 되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이런 기체들이 영구 기체가 아닌가 사람들이 의심을 했어요. 영구 기체는 뭐냐면 절대로 기체 상태로만 존재하지 액체 상태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기체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869년에 누가 등장하냐면은 앤드루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무슨 주장을 했냐면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임기온도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온도가 있어서 그 온도보다 임기온도보다 높을 때는 아무리 압력을 가해주더라도 상변이가 일어나지가 않는다. 근데 바로 이게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임기온도보다 낮은 쪽에서만 액화가 되지 높은 쪽에서는 액화가 되지 않는다. 이것들이 지금까지 액화가 되지 않은 것은 뭐냐면은 임기온도가 너무 낮았다. 그래서 임기온도가 존재한다는 것은 1869년에 처음으로 앤드루스가 이제 주장을 하게 됐어요. 실제 임기온도라는 게 존재하고 그래서 O2가 액화가 되고 N2가 액화가 되고 그랬었다는 거죠. 근데 이 임기온도는 실험적으로는 설명이 되는데 관측이 되는데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반데르발스가 등장합니다. 반데르발스가 우리가 배웠던 상태 방정식을 박사학위 때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 방정식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왜 기체들마다 그 상태 방정식이 다르냐를 주장하기보다는 뭐를 설명하기 위해서 상태 방정식이 나온 거냐면은
TC를 설명하기 위해서 상태 방정식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반대로 봐서 상태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요 커브가 나올 거예요. 이런 식의 커브가. 이런 식의 커브가 나올 거예요. 근데 요 점은 무슨 점이냐면은 요 점은 PV 다이어그램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은 요 그래프에서 변곡점에 해당합니다. 변곡점. 다시 말하면 얘는 수학적으로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는 점이 바로 TC라는 거예요. 변곡점이 바로 크리티컬 템퍼러처, 크리티컬 프레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연습 문제에 67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반대로 상태 방정식에는 두 개의 그 개수가 나오잖아요. A하고 B 개수가 나오잖아요. A하고 B 개수로부터 PC하고 TC를 구하는 문제가 67번에 나와 있어. 꼭 봐야 할 문제야. 상태 방정식이 왜 나왔냐면은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얘를 A, B 개수로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크리티컬 템퍼러처, 크리티컬 프레셔가 존재한다는 것을 반대로 바스가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론적으로 이제 규명을 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임계 온도가 존재하면서 여러 가지 기체들이 액화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뭐 O2가 액화가 되고 N2가 액화가 되는데 끝까지 액화가 되지 않은 기체 분자가 두 가지가 있었어. 이게 뭐냐면은 H2하고 헬륨이 끝까지 액화가 되지가 않았어.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H2가 먼저 액화가 된 다음에 하나가 남았어요. 이제 최종적으로 뭐가 남았냐면은 헬륨만 남았다. 나머지 것들은 다 액화가 됐는데 헬륨만 액화가 되지가 않았어. 이걸 액화시킨 사람이 누구냐면은 온네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온네스가 헬륨을 어떻게 액화하는데 성공을 했냐면은 이 상태 방정식을 이용했다는 거지. 헬륨 기체의 상태 방정식에서 뭐가 계산돼 측정될 수가 있냐면 AB 개수를 측정할 수가 있었거든요. 예로부터 뭐를 계산했냐면은 TC를 계산을 했어. 헬륨의 TC가 얼마인지를 계산했어. 그때 얼마였냐면 그게 5.2 켈빈이었어. 그래서 이제 예측을 한 거지. 한 5.2 켈빈까지만 내려주게 되면은 헬륨을 액화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식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네스가 결과적으로 헬륨을 액화시키고 나고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이 초저온에서 초전도 현상을 발견하는 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는 좀 얘기가 많아요. 자, 여기서 항변에 가는 얘기예요. 그래?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분의 다이어그램은 PV 다이어그램이 아니고 PT 다이어그램이죠, 그죠?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다이어그램은 PV 다이어그램. 지금 나눠주는 것이 그 3차원 PVT 다이어그램. 우리가 흔히 보는 것은 PV 다이어그램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PT 다이어그램이잖아요. 근데 내가 방금 설명한 것은 PV 다이어그램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지금 나눠주는 것은 PVT 다이어그램. P도 나오고 V도 나오고 T도 나오는 3차원 PVT 다이어그램이에요. PVT 다이어그램을 PT 방면으로 프로젝션 시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페이스 다이어그램이 나오는 식을 PV 쪽으로 프로젝션 시켜주게 되면 방금 내가 얘기했던 이런 페이스 다이어그램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페이스 다이어그램은 3디멘전을 그게 프린트물에 나와 있어요. 참고하도록 하세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페이스 다이어그램은 얘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바로 뭐에 해당하냐면은 임계점에 해당해요. 임계점. 이게 되겠죠. 임계점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상태가 여기 있거든요. 압력을 높여요. 그럼 얘가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나오겠죠. 그러면 어디를 지나게 되죠? 요 상변이 구역을 지나게 돼. 그래서
어떤 기체에서 압력을 가해줬을 때는 반드시 어떤 점을 지나게 되냐면은 상변리를 거치게 돼. 그래서 이 지점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상변리가 일어나는 것을 관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 옆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다시 옆으로 가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갔을 때는 어디서 기체에서 액체로 상변이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 연속 변화야.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서서히 변해. 여기서부터 서서히 변해서 나중에 액체가 되는데 어느 지점에서 기체에서 액체로 상변이가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 이때는 가능해. 이때는 여기서 기체에서 액체로 확 변하는 걸 보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갈 때는 그걸 관측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이 영역은 어떤 영역이에요? 이 영역은 기체하고 액체가 연결이 되어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기체하고 액체는 연속이라는 거지. 뭔가 특별히 다른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죠?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반데르바스가 반데르바스 방정식을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근데 요 상변이 다이어그램은 좀 특별한 다이어그램이에요. 요거는 뭐의 상변이 다이어그램이냐면은 물의 상변이 다이어그램이에요. 물의 상변이 다이어그램이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특이한 점은 이쪽 부분이에요. 이게 좌상향하잖아요. 근데 다른 것들, 예를 들면 CO2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보통의 경우는 요 고체와 액체 사이의 바운더리가 우상향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예요. 근데 물 같은 경우는 이게 좌상향이에요.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가 뭐냐면은 보통의 경우, 예를 들면 CO2 같은 경우에는 액체 상태에 있는 놈을 압력을 높여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체로 바뀌어.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어. 압력을 가해주게 되면. 그럼 액체하고 고체 중에 어떤 게 밀도가 크냐면은 고체가 밀도가 크다는 거죠. 이게 보통의 경우예요. 그러나 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처음에 고체 상태야. 그래서 압력을 가해주게 되면은 뭐가 되죠? 액체가 되는 거죠. 얘랑 저는 반대라는 거죠. 얘는 액체에다 압력을 가해주게 되면 고체가 되지만 물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고체에다 압력을 가해줘야 액체가 돼. 그래서 고체하고 액체 중에 어떤 게 밀도가 크냐면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액체가 더 밀도가 크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책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승화라는 얘기가 있어요. 승화도 일종의 상변인데 이 승화는 뭐냐면은 고체에서 액체를 거치지 않고 기체로 바로 상변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승화라고 불러요. 이게 승화라는 거죠. 요게. 근데 CO2 같은 경우는 대기압이 어느 위치에 있냐면 여기가 대기압이에요. 여기가 대기압이기 때문에 대기압에서도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되는 현상이 발생. 드라이 아이스가 바로 그런 거죠, 그죠? 근데 물 같은 경우에는 대기압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승화가 발견되지 않아요. 압력을 낮춰줘야만 승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상변이에 관한 얘기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지금 임계점 얘기를 해서 임계점. 임계점은 뭐를 반영한다고요? 자, 10장의 메인 토픽은 얘야. 분자간 인력이야. 모든 것들을 분자간 인력에서 바라봐야 돼. 근데 TC도 분자간 인력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시사 상식인데 가스 중에 LNG가 있고 LPG가 있죠. 이 N은 뭐의 약자죠? Liquefied Natural Gas, 액화천연 가스야. 주성분이 뭐냐면은 메탄이야, CH4예요. 얘는 뭐냐면 L은 Liquefied, 액화됐는데 무슨 가스냐면 페트로리움 가스라고 부르고 주성분이 뭐냐면은 프로판하고 부탄. 프로판은 C가 몇 개 있냐면은 3개 있고 부탄은 C가 4개가 있거든요. 그럼 질문은 메탄가스하고 예를 들어서 프로판가스하고 임계점이 높은 게 뭘까요? 메탄하고 프로판 중에 그렇지. 분자간 인력이 큰 것이 TC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프로판에 LNG에 LPG에 임계점이 더 높아. 얘가 몇 도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82도시고 얘는 97도씨가 돼.
얘는 마이너스 인계체 마이너스 82도씨 얘는 97도. 왜 그러면 얘가 분자가 대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근데 내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액화 천연가스를 수입할 때 가스 상태로는 수입 안 한다고 그랬죠. 그죠? 액화된 상태로 수입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죠? 부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체 상태로 수입하려다 보면 배가 엄청나게 커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 액화를 시켜야 돼요. 메탄을 액화시켜서 운반한다는 거죠. 근데 메탄의 인계점이 마이너스 82도씨라는 얘기는 뭐죠? 마이너스 82도씨보다 낮아야만 액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상온에서는 액화가 되지가 않아. 메탄은. 얘보다 온도가 낮아야만 액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냉동 장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요. 배를 운반할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배 만드는 것은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해요. 왜 그러냐면은 액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82도씨보다 아래쪽에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 만드는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LNG선을 잘 만든다고 알려져 자, 그다음에 천연가스는 우리가 연료로만 알고 있는데 연료 말고도 상당히 중요해. 메탄가스는 어디에 중요하냐면은 비료 만들 때 상당히 중요해. 자, 특히 질소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암모니아가 필요하거든요. 질소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암모니아는 어떻게 만들어요? 하부 부식법으로 만들잖아요. 수소하고 질소를 반응시켜서 비료를 만들려면은 뭐를 만들어야 되냐면은 암모니아를 만들어야 되는데 암모니아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수소하고 질소가 필요해요. 근데 질소는 널려 있죠. 질소는 공기 중에 80%가 질소잖아요. 얘는 충분해. 뭐가 필요한 거죠? 수소가 필요해. 비료를 만들려면은 암모니아가 필요하고 암모니아를 만들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수소가 필요해. 수소를 어디서 날까요? 수소는 어디서 구할까? 수소를 바로 메탄에서 구하는 거야. 메탄 반응식은 되게 간단해요. 물이랑 반응을 시키게 되면은 수소가 발생. 그래서 비료를 만들려면은 암모니아가 필요하고 암모니아를 만들려면은 수소가 필요한데 그 수소는 어디서 나오느냐? 천연가스에서 나온다. 천연가스에다가 물을 반응시키게 되면 수소가 발생해. 근데 문제가 있죠. 뭐가 발생하죠? 동시에 이산화탄소가 발생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발생을 시키지 않으면서 수소를 만드는 기술이 있다. 그럼 그것도 대박치는 거예요. 이래서 10장을 마치려고 해요. 10장.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10장은 뭐냐면은 분자 간의 인력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1장. 11장은 솔루션에 관한 내용. 뭔가 녹아있다는 거지, 이거는. 그래. 용매에다가 용질이 녹아있는 것을 우리가 솔루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용질이 녹아있느냐가 뭐를 나타내죠? 농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농도. 그래서 처음에 우리 책에서는 농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농도. 우리가 이제 곧 배우겠지만 이 솔루션의 열역학적인 성질은 뭐에 의해서 많이 바뀌냐면은 얼마나 용질이 많이 녹아있느냐에서 달라지거든요. 농도에 따라서 솔루션의 물리화학적 성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농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근데 농도가 11장에서 다루는 농도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몰 프랙션. 몰 프랙션도 일종의 농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걸 X라고 표기를 해요. 그 다음에 몰랄리티, 몰 농도. 네.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발음에 얘는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몰랄 농도라고 부르고요. 얘는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몰 농도라고 부릅니다. 세 가지 농도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얘도 분수꼴이고 얘도 분수꼴이고 얘도 분수꼴이에요. 분자는 다 같아. 분자는 뭐냐면은 용질의 몰수. 세 가지 농도의 분자는 전부
용질의 몰수. 분모가 달라. 자, 먼저 몰 프랙션의 분모는 뭐냐면은 용액 전체의 몰수. 그것이 몰 프랙션에 해당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2번하고 3번인데, 자, 몰농도 M의 분모는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 용액이 들어가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용매가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는 용액의 부피가 들어가고 여기는 용매의 질량. 이것이 몰 농도와 몰랄 농도의 정의야. 두 개가 차이가 나죠. 여기는 분모에 용액의 부피가 들어가고 여기는 용매의 질량이 들어가. 단위도 달라. 단위도. 용액 부피니까 단위는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는 리터 단위가 들어가고요. 여기 단위가 뭐가 들어가냐면은 킬로그램 단위가 들어가요. 그래서 11장에서는 이 세 가지 농도를 사용할 텐데 이 세 가지 농도가 왜 중요하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 몰 농도는 뭐를 계산할 때 사용하냐면은 삼투압을 계산할 때 그 삼투압 계산할 때 몰 농도를 쓰게 될 거예요. 그 다음 몰랄 농도는 언제 쓰냐면은 여러분들 한번 1학기 때 배웠을 텐데 끓는 점 오름 있죠? 끓는 점 오름 혹은 얻은 점 내림 이럴 때 몰랄 농도를 계산할 거예요. 몰랄 농도 가지고서 얘네들을 계산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베이퍼 프레셔를 계산하거나 이제 라울의 법칙을 이용해서 베이퍼 프레셔를 계산할 때 그때 몰 프랙션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농도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뭐냐면요. 그래서 지금 농도를 정리했죠. 농도를. 자, 솔루션의 성질은 뭐에 의해서 바뀌냐면은 농도에 의해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도가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농도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가 질문이에요. 농도를 그러면 어떻게 측정할 거냐. 자, 근데 솔루션이니까 이것도 전부 수용액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거든요. 자, 수용액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화학에서 다루는 반응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산염기 반응. 수용액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반응이죠. 그 다음에 산화하는 반응. 얘도 대표적으로 솔루션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죠. 용액에서, 수용액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것은 침전 반응. 이 세 가지 반응이 대표적으로 수용액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일반화학 1에서 다루진 않을 거예요. 이것들은 일반화학 2에서 각 챕터 하나가 할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각각의 반응에 대해서 배우지는 않을 거예요. 단지 뭘 할 때 쓸 거냐면은 농도를 측정할 때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은 적정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농도를 측정하는데 어떻게 적정을 할 거냐에 관한 얘기만 다룰 거예요. 근데 그 적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산염기 적정이 있고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한 적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산염기 적정, 산화환원 적정만 배울 것이고 구체적인 이 반응을 여러분들이 2학기 때 일반학 2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중요한 게 임계 온도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임계 온도. 이제 임계 온도는 뭐를 반영하나요? 분자 간의 인력을 반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분자 간의 인력을 반영하는 상태 방정식의 반대 반수식 있죠. 그죠? 반대로 반수식에서는 분자 간의 상호작용을 두 개의 파라미터로 정의하죠. 그죠? 두 개의 파라미터가 뭐죠? A하고 B예요. 그죠? 여러분들 책에 67번에 여기서 TC하고 AB 사이의 관계가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TC하고 AP 사이 관계가 있는데 내가 써주지 않은 게 되어 있어. TC는 8A에 27 RB가 되겠어. A 코에피션트, B 코에피션트를 알게 되면은 TC를 구할 수가 있어,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TC를 한번 구해보세요. 뭘 구할 거냐면 H2하고 헬륨의 TC가 얼마가 될 거냐를 한번 구해보죠. 요 식을 이용을 해서. 자, H2의 AB 값은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어. 그 다음에 헬륨의 A 값은 얼마냐면요. 헬륨의 A 값은 0.03412 리터 제곱 애트모스피어 몰의 제곱. 그 다음에 B는 얼마나 알려져 있냐면 0.0237 리터. 요거는 여러분들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H2의 TC하고 헬륨의 TC를 한번 지금 한번 구해보도록 하세요. 한 5분 정도 줄 테니까 한번 구해보세요. 온네스가 이 짓을 한 거야. 헬륨의 AP 값을 구해야 한 다음에 얘가 얼마가 된지를 추정을 했어. 그래서 아, 온도가 이 정도 되면은 내가 헬륨을 액화시킬 수 있겠구나를 알게 됐어. 그래서 실제로 액화를 시켜서 노벨상까지 하게 돼. H2는 몇 년도 액화가 됐냐면요. 1898년에 액화에 성공했어요. 그 다음에 헬륨은 거의 10년이나 지났어. 1908년이 돼서야 비로소 액화가 됐어요. 선생님, 근데 저 A 값을 구할 때는 AP 값 구할 때는 기체 상태를 알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P하고 V를 측정해 봤겠지. 실험적으로. 여러 조건에서 해서 그렇지. 그러면서 AP 값 추정을 했을 거라. 좋은 질문이야. 그래서 기체 상태 헬륨의 AP 값은 실험을 통해서 측정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대입해서 TC가 얼마 정도 될 것이라는 거겠지. 구해봤어요? H2 얼마 나오나요? 아직 못 구했어? 단순한 계산인데. 2 켈빈 정도 나오네.
얼마? 5.2. 헬륨 아니에요? 헬륨은 5.2고 헬륨. 헬륨이 5.2고 아 네. 수소는 얼마 정도 나오나요? 수소는 아직 못했니? 값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 값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 아 어디에 적혀있는지 모르겠다고? AP 상수 구장이 있지 않아요? 자, 근데 진짜. 구장이. 이거 책에 나와 있어요. 33.2. 3점이 그렇지. 잘 나왔어. 오케이. 그래서 지금 밖에 뷰이라는 사람이 1898년에 33.2K에서 액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경쟁을 했어. 마지막 하나 가지고 헬륨 가지고. 근데 최종적으로 승리한 사람은 누구냐면 온네스가 승리했어. 5.2까지 내려가지고서 액화를 시키고 액화 시킨 걸로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초저온 물리학이 개발되기 시작했어. 그래서 온도를 낮춰주게 되니까 무슨 현상이 발생했냐면은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얘기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반데르바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 식을 만들었다는 거지, 이 식이. AB 계수를 통해 가지고서 임계 온도가 얼마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측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네스가 크게 도움을 받았어요. 오케이.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그죠? 다음 시간에 봅시다.